제2부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잔인한 일이고, 한밤중에 깨어나 청구서 처리에 겁을 먹는 것 또한 끔찍한 삶이지 않겠니? 월급봉투 크기로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직장에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며 나는 너희만큼은 그런 함정을 피하기를 원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접었다. 얘야, 너는 부자가 되고 싶니? 왜냐하면 오늘 지임이 엄마가 새로 산 캐디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가에 있는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임이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았대요. 그랬니?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그랬어요. 내가 상심한 어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머리를 저으며 콧잔등이로 안경을 치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때가 1956년이었다. 당시 나는 9살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나는 부자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다녔다. 우리 마을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 농장 마을이었다. 대규모 농장의 관리인들과 의사, 사업가, 은행가 같은 부유한 마을 사람들은 6학년까지 있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대개 사립학교로 진학했다. 우리 가족은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리의 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그 자리의 다른 쪽에 살았다면 나는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에 다녔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과 나는 6학년을 마친 후에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아이들과 나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신문을 접었다. 아버지가 생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얘야,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머리를 써야 하겠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다. 그 말의 뜻은 그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귀찮게 하지 말아라 했다. 부자들은 납을 녹여 돈을 만든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내가 알기로는 마이크와 나만이 그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이었다. 마이크도 나처럼 운명의 장난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다. 누군가 학군을 조정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부자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에 다녔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꼈다.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새 야구 글러브와 새 자전거, 그 밖에 온갖 새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은 지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 스스로 일을 해서 얻거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많았다. 하지만 9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나도 잘은 몰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 나랑 동업자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그 토요일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 동업자가 되었다. 우리는 아침 내내 머리를 짜내 돈 버는 법을 연구했다. 때로 우리는 그 잘난 아이들이 지민의 해변 별장에서 재미있게 노는 얘기도 했다.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그 아픔은 좋은 것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갑자기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이크가 어떤 과학의 책에서 읽은 것이었다. 우리는 흥분에 휩싸여 악수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치약 튜브를 모았다가 저희에게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 비밀이니까요.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하는 와중에 몇 주가 지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자재창고로 이용했다. 예전에 케첩병들이 들어있던 갈색 상자 속에 다 쓴 치약 튜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불만을 터뜨렸다. 세탁기 주변에는 이웃 사람들이 쓰던 치약 튜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 비밀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 쓰레기들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전부 갖다 버릴 테다. 마이크와 나는 두 손 싹싹 빌었다. 곧 충분한 자재가 모이면 제품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있으면 준비가 끝난다고 얘기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제품 생산할 날짜가 앞당겨졌다. 압력도 가중되고 있었다.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 무산될 판이다. 마이크가 사람들에게 빨리 치약을 쓰라고 촉구했다. 치과에서도 그렇게 권장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생산 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친구 한 분과 차를 몰고 왔다가 두 명의 꼬맹이들이 생산 라인을 급히 가동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도대체 하얀 분말가루가 널려 있었다. 도처에는 하얀 분말가루가 널려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우유팩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요리용 스토브가 빨간빛을 발하면서 맹렬히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차고로 가는 길은 생산 라인으로 막혀 있었다. 아버지와 친구분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와서 보니 냄비가 석탄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치약 튜브들이 녹고 있었다. 당시에는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튜브 실을 벗긴 후 작은 냄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튜브들이 그 속에서 녹아 액체로 변했다. 우리는 뜨거운 냄비를 들 때 이용하는 헝겊으로 냄비 손잡이를 든 채 그 액체를 우유팩의 작은 구멍으로 넣었다. 우유팩들 속에 액체납이 서서히 차기 시작했다. 도대체 널려있던 하얀 분말은 우리가 그것을 물과 섞기 전까지는 응고지였다. 제가 급히 서두르다가 분말자루를 발로 차서 그곳이 전쟁터처럼 변한 것이었다. 우유팩이 일종의 주형 역할을 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친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막 굳기 시작하는 액체납을 석고형 입방체의 작은 구멍으로 부었다. 조심하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이 일에 몰두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냄비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업자예요. 근데 그 속에 든 것이 무엇이니? 아버지가 물었다. 두고 보세요. 내가 말했다. 아주 멋진 것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작은 망치로 잎방치를 반으로 나눈 접합 부분을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고형의 잎부분을 들었다. 그러자 납으로 된 니켈 5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말했다. 납으로 니켈을 만들고 있구나. 맞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면서 고개를 젓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돈을 만들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건들을 치우고 현관 계단에 앉아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위조라는 말의 뜻을 설명했다. 우리의 꿈을 무너졌다. 그럼 이것이 불법이란 말인가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버려 두게. 아버지의 친구분이 말했다. 그쪽 방면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잖아. 아버지가 친구분을 노려보았다. 그래, 그것은 불법이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보여줬구나. 그 점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실망한 마이크와 나는 20분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업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업은 그렇게 첫날에 끝나고 말았다. 분말가루를 쓸면서 나는 마이크를 쳐다보며 얘기했다. 지미와 그 친구들이 옳았던 것 같다. 우리는 가난하다. 아버지가 막 자리를 뜨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언가를 했다. 나는 너희들 둘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다시 얘기하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마이크와 나는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것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지. 학교 선생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단다. 마이크와 나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작업장을 치웠다. 나도 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우리 아버지요? 마이크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 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구나. 우리 아버지가요. 마이크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멋진 자동차와 멋진 집 같은 것이 없나요? 멋진 자동차와 멋진 집이 있다고 반드시 부자이거나 돈 버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미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한다. 그분도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분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나는 정부를 위해 일을 하지. 그 캐디락도 회사가 그분에게 사준 거야.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미 아버지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이크 아버지는 다르지. 네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부자가 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 힘을 얻어 이제는 망한 첫 번째 사업으로 이야기된 아수라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소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마이크와 아버지와 얘기할지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마이크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종종 집에 늦게 온다는 것이었다. 마이크 아버지는 창고와 건설회사, 1년의 가게들, 그리고 식당 셋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늦은 것은 식당들 때문이었다. 청소를 마친 후에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늦은 시간이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마이크가 약속했다. 전화비를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이번 토요일 그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기로 동의한 것이다. 나는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가난한 지역으로 향했다. 드디어 부자 아버지를 만나다. 너희들에게 1시간에 10센트를 주겠다. 당시 1956년을 기준으로 봐도 1시간에 10센트는 정말 너무 낮은 임금이었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는 회사의 건설 감독관이니 픽업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단순하고 아담한 집으로 들어갔다. 마이크가 문에서 나를 맞았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계셔. 우리에게 뒤쪽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낡은 목재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었다. 문 안쪽에만 값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양탄자를 깐 것은 그 바닥을 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것일 거다. 깨끗하기는 했지만 손을 봐야 할 양탄자였다. 나는 갑갑함을 느끼며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 거실에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의 맞은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카키색의 작업복은 다림질은 잘 되어 있었지만 풀을 먹이지는 않았다. 작업 교분을 닦고 있던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쯤 더 늙어 보였다. 아마 45살쯤 되었을 것 같다. 그분들이 미소를 짓는 가운데 마이코야 나는 그분들 곁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 뒷마당을 굽어보는 뒤쪽 현관으로 지났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들을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식당들을 관리하지. 그리고 아까 건설 감독관을 보았지? 그분은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의 도로 사업을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사업을 감독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지. 너희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물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아주 많아.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 마이크가 말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고 했어.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었다. 의자의 뒷자리에 체중을 실은 채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이크도 나와 똑같이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물었다. 아니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갑자기 마이크 아버지가 낡은 창살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경심 때문이 아니라 놀랐기 때문이었다. 준비들 됐니? 마이크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시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곁에 앉았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 마주보고 있었다. 마이크 아버지는 키가 180cm나 되고 몸무게는 120kg가량 되는 덩치가 큰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마이크 아버지보다 키가 컸으며 몸무게는 비슷했고 나이는 5살 많았다. 두 분은 외모는 비슷했지만 인종상으로 같지 않았다. 아마 정열만큼은 비슷했을 것이다. 마이크가 그러는데 너희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위협감을 느꼈다. 그분의 말과 미소 뒤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다.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나는 시간을 낭비할 테이고 마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게 내 제안이다. 어때? 한번 해볼 테냐 말 테냐? 저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네 제안을 받아들일 테냐 말 테냐?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소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못하면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없다. 기회는 왔다가 간다. 제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이제 너희가 원했던 기회가 왔다. 10초 여유를 주겠다. 마이크 아버지는 짓궂게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저도 하겠어요. 마이크도 말했다. 됐다. 마이크 아버지가 말했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후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차를 타고 그분과 함께 내 가게로 가거라. 그러고는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 주고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마이크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소프트볼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부자아버지의 시험.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었다. 그분은 늘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통들을 꺼내 먼지를 턴 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너무나 지루한 일이었다. 내가 부자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이크 아버지는 그런 가게를 9개나 갖고 있었다. 작은 슈퍼마켓인 그 가게들은 넓은 주차장이었다. 말하자면
아들의 편의점과 오늘날의 편의점과 비슷한 것이었다. 동네의 작은 슈퍼인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유와 빵, 버터, 그리고 담배 같은 물건들을 샀다. 문제는 그 당시 하와이에서는 에어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찌는 듯한 열기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지 못했다. 그래서 가게 양편으로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면 도로와 주차장이 보였다.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차장에 들어오면 먼지가 풀풀 날려 가게로 들어왔다. 그 먼지가 선반 위에 놓여있는 통조림통에 수북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는 에어컨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을 수 없어 먼지가 계속 통조림통에 쌓이던 시기에나 전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3주 동안 마틴 여사에게 보고하며 3시간씩 일을 했다. 우리의 일은 정오쯤에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의 작은 손에 10센트짜리 동전을 3개씩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당시 9살짜리 꼬마들에게 30센트는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에 쓴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게 사업자가 되던 수요일에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다. 난 그만둘래. 점심시간에 내가 마이크에게 말했다. 학교 점심은 엉망이었다. 학교도 지겨웠고 나는 이제 기다릴 토요일조차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그 30센트였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네가 그만두려 할 때 아버지가 만나겠다고 하셨어. 뭐야?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내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가 봐. 마이크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좀 다른 데가 있어. 너희 아버지와는 다른 식으로 가르치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훈계를 많이 하시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씀이 별로 없어.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토요일에 설명하실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되고 말지. 나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아동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한 내 아버지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적어도 1시간에 25센트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어쨌거나 그러나 하찮은 일자리는 필요 없지 않니? 가난한 아버지는 노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나는 다시 마이크 집의 그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들어갈 때 마이크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분은 몸을 돌로 침실 옆의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그것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식감을 느끼며 전에 그곳에 왔던 여자 2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2분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45분이 지나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자 2분은 이미 마이크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가고 없었다. 그곳에
있던 나이 많은 신사분도 20분 동안 있다가 가고 없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기꾼과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며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15분이 지난 9시 정각에 부자 아버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말없이 나에게 손짓으로 작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하던데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그 울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었다. 어린아이로서 어른과 되져가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야구 경기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처럼 사기꾼이에요. 아저씨는 욕심쟁이에요. 아저씨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기다리게 하면서 무시하고 말았어요. 나는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지에서 몸을 돌리면서 양손으로 턱을 켰다. 어찌 보면 나를 관찰하는 것도 같았다. 그분은 나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하면 괜찮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너는 대다수 내 직원들처럼 말하는구나.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아저씨가 약속을 지켜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다.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했다. 뭘 가르쳐 주셨나요?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는 나에게 말을 하신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했어요. 이 일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동 보호법이 있는 걸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도 아시죠? 와우,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네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죠? 나는 스스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를 다그쳤다. 아저씨는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니?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나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당돌하게 얘기했다. 얘기하거나 설명해야만 가르치는 거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일이야.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선생이야.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뿐이지. 한번 내둘 때마다 삶은 이렇게 얘기하지.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혼자서 말없이 이렇게 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르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사기꾼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서 더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내두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냥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 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대들곤 하지.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든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른다는 점을 모르지. 나는 그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르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몇몇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계속하지. 이런 사람들인 삶이 자신들을 내두르는 것을 환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배워야 힘을 의미하지. 그들은 배우면서 계속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너처럼 몇몇은 싸우지. 부자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창문을 닫았다. 네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단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일자리를 탓하고 월급이 적거나 못된 상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게 될 거다. 너는 무언가 획기적인 일이